환희당 제2부 제1화 잿빛 실타래로 짜인 삶의 끝에서 서윤의 손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20살 대학 합격의 기쁨도 잠시. 아버지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고 3억 원의 사채 빚만을 남겼다. 입학금은 사채업자들의 주머니로 사라졌다. 그 후 4년. 공장 야간 근무와 식당 설거지를 반복하며 하루 3시간만 자는 살. 24살 동생 서준의 호주 유학비를 대며 자신의 꿈은 이미 죽어버렸다. 너는 장녀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은 끝이야. 어머니의 가스라이팅 속에서 서윤의 영혼은 잿빛으로 물들어갔다. 어느 날 서윤은 공장에서 쓰러질 뻔했다. 화학약품이 손에 튀었을 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은빛 티켓.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유품이었다. 환희당의 주소가 적힌 은빛 티켓 한 장. 서윤은 그것을 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던 할머니. 윤아, 내가 정말 힘들 때가 오면 이걸 꼭 기억하렴.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티켓을 손에 쥔 순간 서윤은 알 수 있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티켓에 적힌 주소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안개 낀 골목 끝에서 환희당을 발견했다. 손을 뻗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윤은 자신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한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이야. 염 할머니였다. 어서 오렴.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은 한복을 입은 노인이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린 그녀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 고양이 다니가 서윤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이. 몸에서 썩은 꽃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나요. 저는 이 티켓을 받아서. 할머니는 서윤의 티켓을 받아들었다. 많이 애썼구나. 내가 짊어진 잿빛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 티켓이 말해주는구나. 서윤은 그만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염 할머니는 서윤을 벽면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옷들이 걸려 있었다. 여기 있는 옷들은 모두 특별한 옷들이란다. 망자들이 남긴 감정의 실타래로 짠 것들이지. 할머니의 손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드레스 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행복의 드레스야. 수천 명의 망자들이 평생 누렸던 행복한 순간들이 실타래가 되어 짜인 옷이지. 이걸 입으면 7일 동안은 내가 꿈꿔왔던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돈 걱정도 피로도 고통도 모두 사라지지. 서윤의 눈이 빛났다. 7일이라도 좋았다. 평범한 사람처럼 웃고 맛있는 걸 먹고 푹 자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8일째 되는 날 너는 지금보다 2배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빌려온 행복은 반드시 그만큼의 이자를 청구하거든. 2배의 고통이요? 그래. 7일간 억눌렸던 피로, 고통,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올 거야. 게다가 그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강할 것이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8일째의 고통이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첫째 날, 서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단순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순간이었다. 둘째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였던 지연이었다. 그녀는 서윤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며 물었다. 윤아, 무슨 일 있어? 완전 환골탈태했네. 응, 그냥 요즘 좀 잘 풀려서. 거짓말이었지만 기분 좋은 거짓말이었다. 지연과 함께 쇼핑을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다. 평범한 24살 여자들이 하는 평범한 일들. 셋째 날,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발견했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면접을 보러 갔고 그 자리에서 합격했다.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죠? 네, 물론이요. 꽃집 주인의 따뜻한 미소가 서윤의 마음을 녹였다. 화학약품 냄새 대신 꽃향기를 맡으며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넷째 날, 집에서 어머니와 서준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공장 잘린 거 아니야? 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따가웠다. 하지만 드레스의 마법 덕분에 서윤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흥? 기분이 좋으면 뭐해? 서준이 학비는 제때 보냈어? 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이번에는 학비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샀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드레스가 그 감정마저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다섯째 날, 서윤은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갔다. 평일 낮 상영관은 한산했고 그녀는 팝콘을 먹으며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봤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여섯째 날, 서윤은 자신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에 갔다. 바닷가였다.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가 도착한 동의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었다. 서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했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8일째 아침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드레스가 벗겨지고 다시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게다가 2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무서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7일 동안만큼은 서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같은 시각 환희당에서는 염 할머니와 다니가 서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 여자 7일이 끝나면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봐야 한다, 다나. 할머니는 검은 고양이로 변한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서 그 아이의 집을 지켜보렴. 그 아이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네, 할머니. 다니는 보름달이 뜬 밤 검은 그림자처럼 서윤의 집 담장을 넘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다니가 가장 먼저 맡은 것은 지독한 탐욕의 냄새였다. 거실에서는 서윤의 동생 서준이 누나의 방을 뒤지고 있었다. 엄마, 여기 명품 가방 있어. 누나가 언제 이런 거 샀지? 가져와 봐. 얼마나 하는 건지 확인해 보자. 어머니는 서윤이 7일 동안 드레스의 힘으로 산 물건들을 탐욕스럽게 살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다니는 분노를 느꼈다. 저것들이 가족이라고? 서준은 누나의 지갑을 뒤지며 카드를 꺼냈다. 엄마, 이거 한도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좀 써도 되지? 당연하지.
어차피 누나 돈은 우리 돈이잖아. 그들은 서윤이 없는 사이 그녀의 이름으로 카드를 긁어 명품을 샀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다. 모두 서윤 명의로. 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검은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서윤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그녀의 머리맡에 앉았다. 당신이 행복해하는 동안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단이는 할머니가 건네준 각성의 은실을 꺼내 서윤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묶었다. 이 실은 행복의 드레스가 주는 환상을 깨고 현실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8일째 아침 드레스가 사라질 때 당신이 챙겨야 할 건 미련이 아니에요. 도망칠 용기예요. 단이는 서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부디 무너지지 말기를. 서윤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떴다. 황금빛 드레스는 사라지고 낡은 작업복이 몸을 감쌌다. 명품들은 돌멩이로 변해 있었다. 아, 너 우리 속인 거지? 서준이 고함쳤다. 어머니가 은행 고지서를 들이밀었다. 내 이름으로 대출 3천만 원. 이게 뭐야? 제가 언제요? 어차피 내 돈은 우리 돈이잖아. 그 순간 손목의 은실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윤의 정신이 맑아졌다. 이제 알겠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였어. 서윤은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녹취록과 법률 서류를 꺼냈다. 4년간 엄마와 서준이가 내 명의로 빌린 빚 횡령한 기록이야. 전부 증거가 있어. 이제 알겠어. 내게 너희는 가족이 아니었어. 내일 아침까지 이 집을 나갈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이 서류 들고 경찰서 갈 거야. 어머니와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서윤은 환희당을 다시 찾았다. 문 앞에서 단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차 끓여 놓으셨어요. 염할머니는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단다. 차를 마시며 서윤이 말했다. 드레스가 준 행복은 가짜였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를 알게 됐어요. 진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앞으로 뭐 할 거니? 꽃집에서 일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손목의 은실은 이제 내 것이야. 누군가 너를 이용하려 할 때 경고해 줄 거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단이가 윙크를 했다. 1년 후, 서윤은 작은 꽃집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온라인 강의로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서 별을 올려다보며 서윤은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손목의 은실이 은은하게 빛났다. 환희당 어딘가에서는 서윤이 남긴 잿빛 실타래가 조금씩 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희생으로 짜인 어두운 삶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빛나는 새로운 삶. 서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